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 비축미 18만 톤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시장에 공급됩니다. 산물벼 인도와 공매가 함께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방출 물량에는 지난해 수확한 산물벼뿐만 아니라 2018년산과 2019년산 구곡도 포함돼 자칫하다간 쌀 시장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1월부터 2월까지 정부 양곡 18만 톤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지난해 쌀 수급 여건을 감안해 37만 톤 안팎의 비축미를 수확기 이후 단계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첫 방출입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51만 톤으로 2019년 374만 톤보다 6.4%, 평년 401만 톤보다 12.5% 감소했습니다. 재배 면적은 전년도와 비슷했지만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최악의 기상 여건에 단수가 급감한 겁니다. 이를 감안해 농식품부는 1, 2월 중 산물벼 인수도와 2차례 공매를 통해 시장에 18만 톤 수준의 양곡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해 수확기 산물벼로 매입한 공공비축미 8만 톤은 RPC의 인수 의향 조사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인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1월 중 2018년산 4만 톤, 2월 설 연휴 이후 2019년산 6만 톤을 도정업 신고업자에게 차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8년산 4만 톤은 떡집 등 영세 자영업자가 설 명절을 앞두고 쌀값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오는 14일에 입찰해 19일부터 인도하고 2019년산 6만 톤은 2월 18일 입찰해 2월 24일부터 인도할 계획입니다. 산물벼 인수도와 공매 물량은 벼 상태로의 판매는 금지되고 3개월 안에 반드시 쌀로 판매해야 합니다. 과잉 경쟁을 방지하고 실수요업체 중심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산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산 산물벼를 적정 가격에 공급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구곡 방출은 물량과 무관하게 시장 가격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혼입될 우려가 큽니다. 시장 가격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돼요. 4만 톤이 조금씩 혼입을 하게 되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쌀값을 하락시킬 것이 아니라 부족한 물량만 조금씩 시장에 방출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부 양곡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는 방출이 아니라 부족한 양을 방출해서 시장 수급 안정시키는 정책이어야 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RPC마다 양곡 확보량이 다른 데다 1월 중순부터 인도 작업을 시작해도 실제로 RPC의 양곡이 전달되는 건 1월 말에서 2월 초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부터 물량이 없는 RPC들이 있거든요. 초기 직후처럼 보이지만 실제 RPC들한테 물량이 가는 거는 또 한 달가량 시간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시장 질서가 유지되도록 낙찰업체를 중심으로 연산 혼입, 양곡 표시제도 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공급되는 18만 톤을 제외한 잔여 물량 19만 톤은 3월에서 6월 중 매달 공매를 통해 시장에 나눠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2021년은 농업계에 있어 중요한 한 해가 될 예정입니다. 지방 소멸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까지 농업계가 당면한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저희 뉴스24는 2021년 올 한 해의 농정 이슈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계의 오래된 수건사항인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세 제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농업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향사랑기부제, 일명 고향세 도입입니다. 고향세는 출향 인사가 자신의 고향 지방자치단체 등에 금품을 기부하고 그 보답으로 세제 혜택 및 답례품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향세 도입에 따른 기부금 규모는 연간 적게는 6,844억 원, 많게는 3조 4,44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향세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코앞에서 좌절돼 아쉬움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1년에는 그간의 논의를 마무리 짓고 고향세 도입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과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더 이상 고향세 도입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든지 지역의 재정의 어려움 이런 걸 봤을 때 지방세수 확충에 큰 도움도 되고 또 기부하는 사람은 세금도 감면받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인데 도시와 농촌의 상생 효과 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있지 않을까. 국회에서도 고향세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 중심으로 해당 법안 처리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흐지부지 되어버린 고향세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농어촌과 지방이 맞닥뜨리는 어떤 인구 유출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 재정난의 문제 이런 것의 마중물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그런 걸 설명을 해서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농어촌 출신 의원들 또 도시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농어촌 출신 의원들 이런 의원들을 잘 설득을 해서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 대처하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반드시 이 고향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고향세의 연착륙을 위해선 기부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답례품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향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일본의 사례를 보면 답례품 한도가 확대된 이후 고향세 기부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답례품을 주는 방식으로 해줘야 출향 인사들이 고향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답례품 도입을 제도화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폭발적으로 기부금 늘어났거든요. 농업계의 오랜 수건 사항인 고향세 도입. 2021년 올해가 고향세 도입 원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 적용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생활고에 시달려도 부양해줄 가족이 있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저소득층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돈을 버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 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부양 의무자 가운데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못 받거나 부양가족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던 15만 7천 가구가 새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에는 일정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인정해 급여를 차감했던 탓에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수급자 3만 가구도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해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을 없앴으니까 누구나 자녀 눈치 보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앞서 정부는 부양가족과 연락이 끊겨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유통업계가 온 오프라인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창구를 열고 있습니다. 선물 세트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샤인머스켓이 높은 판매율을 보이며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코로나19로 귀향길이 막히면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대신 고가 선물 세트를 보내는 사람들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권수환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의 판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수 선물의 신흥 강자로는 단연 샤인머스켓이 꼽힙니다. 단독 구성 상품은 물론 종합 구성 세트에도 샤인머스켓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아마 핫 이슈가 되는 거는 샤인머스켓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샤인머스켓은 뭐 20년 대비하면은 2배 이상 되겠죠. 3-4배 정도까지도. 샤인머스켓 외에도 천혜향 등 망감류의 인기도 높습니다. 이마트는 샤인머스켓 등 신품종 과일로 구성한 트렌드 과일 선물 세트를 지난해 설 2종에서 올해 8종으로 늘리며 매출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경우 갈비 대신 구이용 부위가 인기를 끌면서 냉장 선물 세트 물량이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1, 2인 가구가 늘면서 조리의 간편함을 중시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를 넘긴 코로나19로 올해 설도 비대면 명절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가의 선물 세트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고객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선물로 마음을 좀 전하고 하는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프리미엄 세트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유통업계에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프리미엄 무항생제 한우 세트 등 고가 한우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 선물 세트의 매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이마트 선물 세트 실적을 살펴보면 10에서 20만 원 선물 세트 매출이 5.8%, 20만 원 이상 선물 세트 매출이 11% 증가하는 등 고가 상품군의 신장세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농축산물 선물 규제를 완화해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산 선물가액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 고가 상품 수요가 늘어난 명절 선물 세트. 지난해 큰 타격을 입은 농가들에게는 올해 설 명절이 놓칠 수 없는 기회인 만큼 신속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매서운 한파가 지속될 전망인데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의 경우 지난해 최장기간의 장마가 이어지면서 세력이 약화되고 영양 수준도 평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상태여서 강추위로 인한 언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과수의 언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수 일조량은 2019년 대비 5%가량 줄었습니다. 양분 저장량도 10%가량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로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과수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문제는 점점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12일까지 전국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년보다 최대 6도가량 낮은 기온입니다. 농진청은 지난해 장마로 인해 과수의 저장 양분이 감소한 탓에 세력이 약해진 만큼 철저한 예방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복숭아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추위에 취약합니다. 배와 사과나무는 한계 온도가 영하 25도에서 영하 35도 사이로 비교적 내한성이 강하지만 복숭아나무의 한계 온도는 영하 15도로 약한 편입니다. 영하 15도에서 2시간 이상 노출되면 꽃눈, 심하면 원줄기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가나반백도, 오도록기 등이 추위에 가장 약합니다. 내한 정도는 영하 15도 이상입니다. 영하 17도에서 영하 20도까지 견딜 수 있는 품종은 썬골드, 애천, 중도 등이 있습니다. 포도 가운데 거봉과 캔베럴리도 냉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거봉의 경우 영하 13도에서 영하 20도, 캔베럴리의 경우 영하 20도에서 영하 25도의 날씨에 6시간 이상 노출되면 언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위보다 지형이 낮은 과원도 찬 공기가 정체되기 쉬워 보다 철저한 과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양분은 내한성이라고 하는 것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양분이 줄어들면 추위에 견디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저장 양분 분석을 해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온에 노출됐을 때 피해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농진청은 과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온도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무 원줄기에 흰색 수성 페인트를 바르거나 나무 밑동 부분을 볏짚이나 보온 패드 등으로 감싸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부 꽃눈을 절단해 피해를 확인한 경우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봄철 발화시까지 전정을 늦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식용곤충은 다른 가축을 사육할 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더 적은 사료로도 생산이 가능해서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를 거듭할수록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을 통합해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식용곤충 산업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1,597개소였던 식용곤충 사육 농가가 2019년에는 2,535개소로 늘어났고 판매액도 225억 원에서 405억 원으로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용곤충 산업 확대에 발맞춰 정부가 식용곤충 중금속 관리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곤충 사육 현황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용곤충 전체로 중금속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 기준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설정된 기준 자체가 한시적 식품 원료를 등록할 때 당시이고 그 당시만 해도 사육 농가가 진짜 5농가 이하 막 이렇게 되게 적은 상태였어요. 전국 단위로 중점적으로 지금 판매가 형성되고 있는 그 식용곤충 4종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중금속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거죠.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식품으로 유통되는 식용곤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 식품 원료로 인정받는 식용곤충은 총 7종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중 갈색 거저리 유충,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등 4종에 대해서만 중금속 기준이 설정돼 있어 나머지 3종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기준이 없던 3종을 포함한 식용곤충 전체에 납, 카드뮴 무기비소 등 중금속을 기존 1kg당 0.3mg에서 1kg당 0.1mg 이하로 관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중금속은 곤충의 먹이원 등 사육 환경과도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사육 환경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장수 풍뎅이 유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납에 대해서만 기존 1kg당 0.3mg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카드뮴과 무기비소는 1kg당 0.1mg이 적용됩니다. 농진청은 이번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개정으로 사육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돼 곤충 산업이 발전되고 더 나아가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진청은 중금속 저감을 위해 앞으로도 안전한 식용곤충 먹이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산란개를 10,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171곳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을 실시합니다. 산란개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은 이번 겨울에 발생한 AI 12건 중 9건이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산란개 농가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농가별 주 2회 간이 검사와 시군별 알 반추리를 주 2회로 한정해 지정하고 농장 전용 환적장 운영 등의 긴급 방역을 실시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생산한 벼와 밭작물 등 식량작물 우수종자 정기 분양을 이달 중으로 추진합니다. 1차 분양은 지방농촌진흥기관 활용분에 한해 오는 20일까지 신청받고 이달 말에 확정한 후 무상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2차 분양은 1차 분양 후 남은 수량에 한해 일반 농가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이후 유상으로 분양합니다. 종자 분양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 신품종 종자 분양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각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받아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직원 대다수를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채용하는 고령자 친화 기업을 오는 6월 30일까지 공모합니다. 이번에 고령자 친화 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2022년부터 5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3년에 걸쳐 최대 3억 원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상담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신 기업이 각자 제시한 노인 고용 목표를 달성하고 정부 지원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재투자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축산 우수농가를 뽑는 제3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수상농가 12가구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대상인 대통령상은 경기 이천의 동봉목장이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인 농식품부 장관상은 충북 괴산의 아름다운 농장이, 환경부 장관상은 전남 화순의 쉴만한 농장이 수상했고, 우수상인 농협중앙회장상에는 경기 양평 에덴 농장 등 9가구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농가에게는 상장과 상패, 그리고 부상으로 상금이 수여됩니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는 축산에 종사하는 모두가 솔선수범해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국내 축산업이 친환경 축산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